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 막말 논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또 중국에 떠나서 논란입니다. 이로써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방중을 선택한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배제한 채 민주당 의원들만 중국을 방문 중인 셈입니다. 여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당대표도 이용당하더니 이 와중에 왜 가느냐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민주당 의원 5명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논란이죠. 오늘 6명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11명이 중국을 가는 셈입니다. 당장 여당에선 반박했습니다. 조공 아련 외교하러 가냐라는 비판인데 민주당의 반박은 뭘까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총선. 오늘 동아일보가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총선 민심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서울 전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일단 도심권에서의 여야의 지지율이 초박빙 접전을 보이고 있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30.8 대 30.8 동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51.8, 국민의힘이 45.5였는데 그 격차가 아예 도심권에서는 없어졌습니다. 30.8 대 30.8. 흥미로운 건 지지를 유보한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35.3. 이 얘기는 지지를 유보한 사람을 배제하고 현재 여야의 지지층 모두가 똘똘 뭉쳐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35.3의 무당층을 누가 잡느냐의 경쟁, 싸움이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소송. 조선일보가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소송이죠? 우리 정부가 북한이 폭파시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서 447억 원 배상하라. 북한 상대로 첫 소송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수백억 자산 가치가 있는 건물을 날려버려도 항의 한 번 못했던 우리 정부의 지난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첫 소송을 한 겁니다. 어떻게 받아낼래?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송이라도 해야 북한이 함부로 다음에 이런 짓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산을 북한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북한도 이제는 자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또. 한국일보 사면 기사인데요. 또 뭐? 함께 보시죠. 우려한 대로 중국이 방중 중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교류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한국일보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대로, 중국이 유리한 대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야당 의원들이 듣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침 또 6명이 문화교류라며 방중을 했습니다. 여당에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 내정 간섭에 가까운 외교적인 무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꼭 이때 중국을 가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의 입장도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해체. 경향신문이 일면에 썼습니다. 윤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전반을 감찰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소위 태양광 비리 의혹,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려는 칼날이 공직사회를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판사 출신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주혜 의원,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발언이 외교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명의 민주당 의원이 현재 방중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논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6명 또 방중, 여당에선 제정신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 왜 중국행을 연이어 떠난 걸까요? 함께 보시죠. 6명이 오늘 또 방중을 했습니다.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민병덕, 김병주 의원이 오늘부터 18일까지 문화교류 명목으로 중국행을 떠났습니다. 오늘 아침 중국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재 중국에서 있습니다. 합치면 11명이죠. 관계자는 2달 전 만들어진 일정이다. 중국 정부 초청이라 안 가면 더 외교 문제다. 민주당 내에서는 하지만 중국의 갈라치기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11명의) 민주당 의원들만 중국의 초청을 받고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여당 입장은 무엇일까요? 여당에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주혜 의원입니다. 민주당은 단순한 의원 외교일 뿐이라며 방문 취지를 축소했지만 이는 명백한 국격 훼손 행위입니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어제부터 시작된 대정부 질문도 듣지 않고 중국을 향해 달려갔단 말입니까? 조공, 알현 외교를 자처하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대주의와 패배주의 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자, 일단은 11명의 의원들이 중국행을 떠난 건데 전은기 의원님, 네. 왜 간 겁니까? 그러니까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의원들이 간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큰 행사에 많은 의원들을 초대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사실 경제위기를 좀 해결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 겁니다. 네. 자, 여당에서는 강력 비판 중입니다. 야당 대표도 이용됐는데 11명의 의원들이 중국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또 이용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인데 전주혜 의원님, 아까 논평 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제 뭐 민주당 내에 이런 뭐 위원회, 민생경제위기위원회에서 이제 갔다고는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출국하는 문화 관련한 이제 그런 위원들도 다 중국의 초청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재명 그 대표가 싱하오밍 그 중국 대사의 관저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15분간 우리나라를 정말 깔보는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그냥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공손하게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12일부터 16일까지 5명의 의원들이 도대체 저는 중국에 가서 무슨 민생경제와 무슨 가서 많이 배울 게 있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서 또 나온 얘기가 하나의 중국을 그 중국 그 외교부의 부부장이 또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무런 또 이의를 제기를 못하고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듣고 왔다는 거라, 이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굴종 외교 아니면 저자세 사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통야봉여, 그러니까 야당을 통해서 여당을 봉쇄하는 이러한 중국의 지금 갈라치기 전략에 지금 민주당이 말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2일부터 5명의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초청을 받아서 중국을 가고 있고, 또 오늘 또 7명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만 지금 중국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오늘 출국하고 있는 이 7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것은 좀
경솔한 거 아니냐, 좀 음.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 그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면에서 중국의 이 갈라치기 외교에 아무튼 민주당이 말로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싱하오밍 중국 대사의 방언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 이재명 대표도 우리나라의 국격 제일 공당의 대표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좀 이것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스스로 자성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외교 전문가의 이야기도 궁금한데 김수인 교수님 통일연구원 계셨잖아요. 굉장히 시기가 민감한 시기라 한동훈 장관은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제의를 거절한 바 있잖아요. 지금 싱하이밍 대사 일개 대사 발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관영 매체로 볼 수 있는 매체들도 나서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격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에 굳이 11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이 부른다고 왜 가냐? 이게 지금 논란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외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을 어떻게든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생각으로 뭐 의원, 장관 할 것 없이 다 만나고 다니고 뭐 설득하고 하나의 중국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중국 돈으로 이제 초청한 거죠. 아, 이거 중국 돈입니까? 예, 중국에서 모든 그 돈을 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초청을 해서 간 건데 물론 미리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갑자기 취소하는 것도 좀 어려운 대목이 있기는 했겠지만은 근데 보통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잡다가도 국내에 급한 일이 있으면 급히 취소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맞아요. 또 그리고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은 뭐 급히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을 가겠다고 결정을 해서 이미 5명은 가 있고 7명이 또 가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아침에 6명이 또 떠났죠. 아,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뭐 경제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한중 관계를 잘 만들어야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간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가서 앞서 가신 그 5명도 하나의 중국 얘기 듣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과연 그럼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지금 뭐 암묵적으로는 한한령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한중 관계가 이렇게 좀 틀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자초됐다기보다는 중국이 우리를 계속해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뭐 사드 배치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아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입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과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만나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 지금 이게 일파만파 퍼진 거거든요. 사실 이 경제 논리를 얘기할 때 좀 민주당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경제적인 문제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좀 회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토착외교란 말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왜 일본에게 그렇게 굴종적이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은 논리를 대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중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토착 오랑캐라고 하면 무슨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예민하고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리고 정부도 한중 관계가 저는 썩 좋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건으로 좀 국가 간의 어떤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질 태세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게 아니면 중국 출장 정도는 좀 미루시고 국내 여론과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것들을 좀 더 보시고 가시는 게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너무 중국에게 저자세 아니냐. 이른바 중국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하느냐라는 논란인데 싱하이밍 대사의 무례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싱 대사에게 항의를 못한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발언은 없어요. 혹시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싱 대사가 어떻게 우리나라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항의할 계획은 없어 보이는데 충분히 할 수는 있죠. 싱하이밍 할수 대사가 이야기한 것은 뭐 좀 과다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중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익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가야 한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한테 경제 보복하고 있습니다. 제일 타격이 큰 게 저는 삼성전자로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11조를 들어서 중국의 공장을 샀는데 계속 제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가만히 둬야 됩니까? 싱하이밍 주 대사가 뭐 망언을 했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단교
하고 우리가 경제가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내팽개쳐야 되는 말이죠. 지금 야당 의원이라도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사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정도의 관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좀 덜 당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경제 보복을 이야기하면 중국과의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는데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정말 우리한테 많은 수입 품목들을 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외국에서 안 사고 가까운 한국에서 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항상 대중국 무역에서는 항상 흑자를 기록해 왔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대책위원회가 간 이유도 결국에는 경제 제재를 조금이라도 덜 해라. 너네가 좀 기분 나쁜 건 알겠지만 우리 수입품, 우리 수출품 굉장히 좋으니까 그냥 한국과의 경제 보복만큼은 하지 말아라. 우리는 중립외교를 표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찾아간 걸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조공 외교, 아련 외교라고 하는데요. 조공 외교는 일본에다가 다 퍼주는 게 조공 외교입니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독도 얘기 듣고 강제징용 위안부 이야기 듣고 나서 한 얘기가 뭡니까? 들은 적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들은 겁니다. 이게 조공 외교고 아련 외교인 거지. 가가지고 오므라이스 먹고 와가지고 비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비판받아야 될 문제지. 지금 갈등이 지속될 때는 어떻게든 만나가지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마구잡이로 중국한테 귀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그냥 중국과 단교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만 잘 지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나 중국한테 오히려 왜 우리도 불러라. 너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잘못을 질타할 테니까 우리도 불러갖고 한번 들어봐라라고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왜 민주당만 불러 이런 식으로 비판해가지고는 절대 이 외교관계 풀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이게 외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치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간 것 자체도 저희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제 부적절하다고 보고 굉장히 사실 이러한 부적절한 그 싱하이밍 그 대사의 발언이 나오고 그 직후에 갔다는 것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보도는 분명히 오늘 7명 그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6명이 나가신 거 보면 한 명은 아마 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안 나가신 거 아닌가. 사실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외국 방문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직전에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중국 대사의 저급한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상한 상태에서 중국이 부른다고 해서 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그건 부적절하게 보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지금 민주당이 말리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중국을 방문 중인 그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무슨 보따리를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의 뭐런 민생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 위원들이 가서는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관계자가 가서 중국 정부가 이거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지 위원들이 가서 이것은 친선 외교 이상의 사실 다른 어떠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겪어봤던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자꾸만 이 중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것은 중국의 갈라치기 전략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떠한 그런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그런 중국에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했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진정성인 태도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현충원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굉장히 큰 일이죠. 그리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또 이 미국에 있는 이 월남 참전 그 유공자 비를 같이 참배를 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지금 진일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그 민주당에서는 깎아내리식 그런 발언을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중국행을 떠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중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싱하이밍 대사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일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싱하이밍 논란 때문에 호응이 없으면 우리 정부가 중국에게 싱하이밍 교체를 사실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교체 안 하면 회담은 어려울 것이다. 먼저 고개 숙이고 매달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박성배 변호사님, 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한 분의 대사가, 한자로 하면 일개 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 국민 정서와 자존심을 건든 건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네. 한중일 정상회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사를 파견하고 교체하는 문제는 보내는 쪽 나라의 우선보다 파견되는 나라의 의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그레망이라는 외교적인 관례도 우리가 싫다라고 하면 교체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는 호응이 없어요. 네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그 발언 자체가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른바 배팅 발언이죠. 이 주재하는 그 나라의 외교 관계 전반에 대해서 여과 없는 말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고 그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일련의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동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자체까지 곁들여지면서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다만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이긴 합니다만 강하게 발언한 것, 특히나 위안스카이까지 끌어들여서 발언한 것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하죠. 그만큼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 중국을 대한 우리의 자세도 상당히 강경해야 한다는 그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한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국제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대하든 당당해야 하고 어떤 한편에서도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중국이 되었든 러시아가 되었든 미국이 되었든 일본이 되었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느 나라와는 상당히 친밀하게 지내는 반면에 어느 나라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이다 내지는 지나치게 저자세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친해도 당당할 수 있고 상대가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도 당당하게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편하게 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풀지 못할 매듭을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 내지는 적절하게 당당한 어조로 풀어내는 것도 우리나라 외교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적인 관례상으로는 우리가 대사를 문제 삼으면 상대국이 대사를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은 이를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 중국 대사 논란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이 대사 발언을 또 의견을 냈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외교를 잘하고 싶으실 텐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더 외교를 잘하는 것으로 열등감이 좀 표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락으로 빠지는 것을 방치해야 되는 것인지 본인들이 더 해야 될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되는지 양심적인 어떤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논란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 관저에 왜 불려가서 이런 판을 깔았느냐와 관련된 논란이고 싱 대사 발언에 대해서 이 대표가
적절히 제지했어야 됐다라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의 지적도 있는 가운데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열등감 표출이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은 진짜 좀 민주당의 여러 가지 실책에 대해서 뭐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알겠어요. 최고위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좀 건건이 너무 무리한 방어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다. 그래서 최고위원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행로를 쭉 보면 이재명은 능력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사이다다. 이제 이러한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대통령 후보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야당의 대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이제 국방과 외교인데 그러니까 외교를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그냥 15분 동안 묵묵히 듣고 오고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이런 모양새를 봤을 때 아, 이재명 대표가 외교에 별 능력이 없구나.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었구나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천하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본인도 뼈 아프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당했다라고 말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좀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를 오히려 장경태 의원은 외교를 이만큼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는 게 드러났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자존감이 상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공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정말 어느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 합당한 외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한 논리를 내세워야 될 텐데 지금 너무 그냥 민주당을 방어해야겠다라는 생각에만 몰두해 계셔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들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만찬 초대를 받은 바 있는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 거절했는지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중국 대사관에서 2월 달에 초청하다고 했는데 제가 적절치 않다고 봤고요. 정부의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인 국적 외국인 선거권 일부 제한하는 것 같은 경우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님의 질문을 약간 바로잡자면 저는 중국인 국적의 영주권이라든가 표권을 제한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요. 꼭 중국을 상대한 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중요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어떤 입장과 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거절했다라는 한 장관의 답변도 들어봤는데 전주혜 의원님 이게 묘하게 대조돼요. 대사관 싱하이밍 대사 계속 한 장관 접견을 요청해서 이 정부 청사까지 왔잖아요. 싱하이밍 대사가 한번 네. 접견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저녁 먹자라고 했는데 한 장관이 이제 거절했고 네. 이 대표는 대사 관저에 갔고 네. 어떻게 보세요? 한 장관이 적절하게 저는 거절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재명 대표도 싱하이밍 대사가 이런 저급한 발언을 쏟아낼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뭐 가기는 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발언이 결국 쏟아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뭐 며칠째 지금 계속 저자세 외교 저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결국은 거절하기를 잘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싱하이밍 대사가 뭐 한동훈 장관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만약에 중국 패배 배팅하면 후회할 겁니다. 만약에 똑같은 발언을 네. 한 장관 앞에서 했다. 그럼 그럼 한동훈 한동훈 장관은 제가 아는 한동훈 장관은 바로 일어났을 겁니다. 한 2배 더 말하지 않았을까요? 한 2배. 뭐 기준으로 그랬을 더 수도 말하지 있고 않았을까요? 당연히 묵묵히 듣고 있지만은 않죠. 예. 반론을 제기를 한달지 아니면은 이러한 무례한 태도에 참을 수 없다 이러면서 저는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가기를 정말 잘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그 중국 대사가 어떤 그런 중국의 한국 영주권자들에 대한 투표권 뭐 제한이나 이제 이런 관련해서 중국 정부로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무부 장관실에 법무부 청사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절하기 정말 100번 잘했다. 100번 이런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정부 입장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똑같다고 하는데 계속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저자세 외교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한동훈 장관이나 정부나 지금 친일 반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안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왜 그 조공 외교, 아련 외교를 이 정부가 일본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했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푼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 가기 전에 이미 강제징용 3자 배상안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내주고 우리가 일본에다 방문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조공 외교고 아련 외교를 정부에서 보여줬다라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당교 수준에 이상하게끔 밀어내기 전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지리학적 특성상 중립 외교를 해야 된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누가 싫어하냐. 중국하고도 가깝게 지내서 적어도 우리 경제만큼은 성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외교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관계를 해소하려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정부가 하면은 정말로 잘한 외교다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강제징용 얘기를 하는데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이 제3자 배상안을 받아들여서 그 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게 저자세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다는 이 단체가 그전에 그 피해자분하고 맺은 그 약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뭐 스스로 성공보수 내놔라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게 도대체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를 진짜 돕겠다고 한 의도로 이렇게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한 건지 불과 한 달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저자세라는 이런 걸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사관저 방문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11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의견도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틀린 말 있나? 되물은 한동훈.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폭풍이 거셉니다. 벌써 민주당 의원 4명이 부체포 특권을 행사한 결과가 돼버렸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소위 얄미운 발언 때문에 대거 반대 몰표가 나온 거다라는 주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이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20명 발언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 자, 아직도 그런 얘기하고 계시냐? 정확히 지적해 주면 좋겠다. 틀린 말을 못 찾겠다. 20명의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투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한 장관의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한규 의원의 글인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장관님, 정치 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십시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한 장관 발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문화일보의 기자 출신, 또 워싱턴 특파원 출신을 했던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 자리했습니다. 최 의원님, 네네. 한 장관의 반박과 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재반박 보셨습니다. 뭐 틀린 말 했냐라는 건데 그게 틀렸다라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서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국회 회기 중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지금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사자들이 전부 국회의원들입니다. 어쨌든 그 혐의 내용에서. 그래서 그걸 체포영장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러저러한 혐의가 있어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뭐 한동훈 장관이 자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규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걸 굳이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또 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겠죠. 사실은 뭐 20명의 의원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에. 네네. 논란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공범 투표,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공범 투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지난 체포동의안 부결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뭐 사실 난 그 문제가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할 대목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어쨌든 혐의고 그 자체가 검찰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당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 이른바 사무부총장인가 민주당 내부에서 이 불거져 나와서 그 생생한 육성의 기록이라든가 녹취 기록이 증거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찰 참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검찰로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야당한테 이렇게 난처한 일이 생겼네라고 봐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공범 투표라고 하기는 또 그것도 좀 지나친 문사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를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에 있는 특권이지만 이 문제로 우리가 국회가 논란을 벌이거나 또 이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의원이 뭐길래 그런 특권을 다 누리느냐. 다른 일반인들은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이 인정받으면 불구속 재판 받는 것이고 또 기각되는 것이고 이런 건데 그걸 국회의원은 아예 그냥 그런 것도 못하도록 서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방탄을 치느냐는 게 국민들의 지금 가장 큰 비판의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힘 한 60~70명과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심정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만 불체포 특권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다투지 말자. 뭐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내는 거야 저하겠지만 나는 이런 경우에 아예 표결에 찬성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사실은 국회법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찬성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표결 절차도 그냥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자. 그래서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자. 왜 이제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현실화된다면 이런 논란도 없어지겠죠 앞으로. 예. 그렇다면 박성매 변호사님 강력경사 출신이잖아요. 정말로 20명을 검찰이 특정해내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선 민주당에서 반박하는 거는 20명 특정도 못했으면서 왜 도발적으로 공범 취급하느냐. 기분 나쁘다. 이게 지금 문제 제기의 주요 내용인데 보도에 따르면은 검찰이 20명을 거의 특정을 마무리 단계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한 장관의 재반박을 보면 20명 돈 받은 의원들이 여기서 투표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제 말이 어디가 틀렸느냐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말은 검찰이 20명을 거의 다 특정해냈다라는 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민주당 의원들의 정보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는 반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로부터 체포 동의안 요구 설명을 위해서 상당 부분 수사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이고 당시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20명 특정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작업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정근 녹취 파일에 돈을 주고받기 전후의 과정에 대한 대화 내용이 녹음돼 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의 경우에는 돈을 전달한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 캠프 관련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취지죠. 즉 어느 정도 특정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확보되었다는 취지이고 현재 구속된 이정근 강내구 위원 등을 비롯해 관련자들이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즉 구체적으로 돈을 수수한 민주당 의원 특정 과정에서도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특정이 어느 정도 그 작업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다만 특정 작업이 마무리된 것과 실제로 특정된 인물들이 돈을 수수받았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줄 소환이 예정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특정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그런데 이 20명 정도에 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검찰에 출석을 받아들일지는 상당히 의문이라 그 반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혹여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결된다면 당장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막바지로 다가온 공천 심사 단계에서 수수 의원으로 특정돼 있는데 공천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데 검찰에 출석하기보다는 서면 형태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20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됐다. 총선도 일종의 또 다른 사법 리스크를 안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정된 의원들도 일부 공천을 받아 선거에서 직접 뛰게 될 텐데 이들이 이와 같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에 뛰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쪽에서는 한 장관이 이미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거의 특정이 됐다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도중에 몇몇의 의원들의 성을 특정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씨에게 자신이 의원 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줬다면서 내가 회관 돌리면서 쭉 만났거든. 윤땡땡 의원하고 김땡땡 의원 전남 쪽하고 라고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 등 돈 봉투의 조성 살포 과정이 마치 생중계되듯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다 특정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영향이 상당히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전윤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신이라고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신이다라고 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책장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0명이 특정이 됐다면 20명을 소환하고 나서 이 인과관계를 증빙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해도 늦지는 않았을 겁니다. 원래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다 소환하고 나서 영장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윤관성, 이성만 의원 것만 해놓고 20명 더 있으니까 너네가 한번 가지고 와봐라 라고 하고 사실 군불만 떼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이미 20명을 특정을 했고 20명이 여기 앉아서 투표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려면 이미 그 사람들이 실제로 범죄자가 됐어야 되고 피의사실을 모두 받는 피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하지 않고 본인이 이미 판결 다 해놓고 너네는 범죄자들이야. 범죄자들이 왜 투표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국회를 모욕 주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본인은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저런 식으로 올리면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원의 역할까지 본인이 다 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이런 모습 많이 봤는데 지금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우는 그 검찰개혁법도 한동훈 장관은 이거 무조건 문제 있다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동훈 장관 졌어요. 한동훈 장관 말대로라면 그거 다 엎어졌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다 옳다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범죄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이거는 정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절대 행정가로서는 할 역할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의 비판은 상당히 거칩니다. 김수영 교수님, 근데 궁금한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지금 녹취가 다 온 국민에게 공개된 마당에 당사자들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발부되지 못하게 막아줬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막아줬을까 이 지경인데를 생각해 봤을 때 더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에 국민들은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속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20명을 특정하지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넘겨짓기로 사람을 다 공범 취급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전 검찰이 20명의 명단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전 특정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 출입 기록을 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출입 기록을 통해서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동선을 파악한 거지 지금 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영장 치고 보자라고 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검찰 지금 수사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단정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정치적이다, 정치하지 말란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한동훈 장관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말들 가운데서 정치적인 말은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이건 다 논리적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명의 의원이 저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20명의 혐의자들이 만약에 부결을 던질 경우에는 이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치하지 말아라,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정치적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에게 불쾌하거나 정치인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은 다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어떤 말도 물론 뭐 좀 순화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막 전곡을 찌르는 말을 했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녹취록에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그걸 삐 처리해서 들었을 뿐이지 이미 녹취록에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국민들이 다 들은 마당에 이 20명의 의원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리고 이 20명이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억측일까요? 이 녹취록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투표가 공정하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더욱 공정하게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세요라고 저는 설득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전임 원내 지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습니까? 라는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서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라는 소극적 부인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앞으로 나올 사람이 많은 모양이죠. 예전에도 정치가 그랬냐? 대통령이 농담한 것으로 많은 보도에는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런 발언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전언이기 때문에 전언은 이제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글쎄 뭐 그런 말씀하셨을지 어떨지 알 수도 없지만은 뭐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짐작컨대는 뭐 계속 지금 민주당의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선을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벌써 20명이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에서 20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다 그만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20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일일이 다 이제 항변하고 또 아니면 반정하고 하면은 또 그 혐의가 또 벗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혐의 대상자로서 오른 선상에 이제 있는 것 같고 이전에 제가 법조 출입할 때 벌써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당시에 검찰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특정을 잘못하면 기소 자체, 수사 자체가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정치자금 위반 문제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이 10몇 명이다라고 13명인가 숫자를 특정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중수부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이제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제 압력이 시작됩니다. 나를 빼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들을 아주 검찰 내부에서 기준으로 삼켜서 세기를 받았다고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던데 뭐 그 문제야 어쨌든 지금 혐의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전 문제는 자 국민들이 대다수가 이게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네. 실제로 그런 녹취록이 생생한 기록이 있네. 지금 다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민주당 관련 의원들이 아니네 마네 이렇게 다툴 것도 아니고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그 권한을 다 이용해서 뜻하게 소명하면 되는 문제고요. 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그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런 방탄을 계속 이어간다면은 국회는 난 더 큰 비난에 휩싸일 거라고 봅니다. 예, 그 가운데 이낙연계의 윤영찬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을 할 건데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퇴할 건 빨리 하라 이런 말로 들리는데요. 저게 진짜 당을 위한 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계파가 없고 실제로 당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도 들리겠지만 특정 색깔을 가지고 그 특정 계파로 추측되는 와중에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대표가 내려와야 그 대표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불체포 특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헌법을 만든 헌법학자들이 처음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부터 불체포 특권을 넣어놓은 게 저는 굉장한 해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만들어낸 이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검찰의 권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매일 정부가 하는 것을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다 잡아 넣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게 국정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너네들 다 범죄자야 하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런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이럴 때 뚝심 있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불체포 특권이었고 이게 재헌헌법을 만든 그 법학자들의 해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불체포 특권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실제로 나도 무서워서 비판을 못하는 시대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탄 논란, 민주당이 감내해야 할 부분일 텐데 과연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어떤 소식이 선정됐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방통위가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에 본격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간 많은 국민들이 KBS를 보지 않는 분들도 급기야 TV가 없는 분들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KBS의 수신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부당하다라는 요구가 수년간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부는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안으로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TV 수신료, 전기료 등 다른 고지서와 합쳐서 징수할 수 있게 허용한다라는 부분을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수정 방침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전기요금에 왜 같이 내냐,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상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 근거는 바로 저 법 때문에 있었군요. 이 방송법 시행령의 바탕을 둔 조치입니다. 전기요금을 부과하면서 그와 별도 항목으로 KBS 방송 수신료도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집에 수상기가 있든 없든, 즉 TV가 있든 없든 KBS를 보든 안 보든 일단 KBS 방송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정의 경우에는 KBS 방송 수신료, TV가 한 대 있음을 전제로 그 수신료를 수수하는 반면에 영업장에는 여러 TV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 영업장에 방문해서 설치되어 있는 TV 대수를 판별해서 그 TV 대수만큼 KBS 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가정의 경우에 우리 집에는 TV가 없다거나 영업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조사한 내역보다 TV 대수가 훨씬 적은 경우에는 이를 국민들이 입증해서 그 수신료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기료와 KBS 방송 수신료를 분리하게 되면 앞으로는 KBS 측이 실제로 TV를 가지고 있는 가정 내지는 영업장에 어느 정도의 TV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서 전기료와 별도로 그 수신료를 부과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자연스럽게 KBS 수신료에 대해서 저항하는 국민들은 우리는 수신료를 내지 못하겠다는 저항 운동에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도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왔었고,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TV 수신료, 즉 전기료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고 판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지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집권에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분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신료를 거둬들이는 방송은 한국 방송 중에서는 KBS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 수신료를 그간 KBS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징수를 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넷플릭스를 본다고 해서 넷플릭스 구독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진 않듯이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움직임인데, 그 시행령을 지금 방통위가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헬스장 사장님이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우리 헬스장에 TV 많은데 KBS 수신료만 한 달에 수만 원이다. 함께 보시죠. 헬스장 운영한다는 누리꾼 매달 러닝머신 34대에 달린, 아이고 34대군요 TV가. TV 수신료를 85,000원 낸다. 어마어마한 수신료군요. 5년 전 20여 대로 줄였다. 지금까지 하지만 34대분에 85,000원을 매달 낸다.
제가 수령 변동 얘기해야 한다며 환불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이 자영업자들 힘든데 분노할 만하죠. KBS 측은 사용 여부, 용도, 시청 여부 관계없이 TV 소지 대수에 따라 한 대당 2,500원 부과한다라는 입장을 KBS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인증글도 올렸군요. 85,000원. 아우, 사장님 힘들겠는데요. 이게 김승현 교수님, 아니 34대에서 20대로 줄였으면 저것도 좀 줄여줘야지 계속 85,000원을 내야 하는 건 좀 부당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같이 징수되고 있었어?를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모르는 국민들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가구당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무조건 TV가 있을 것이고 KBS를 볼 것이라는 전제 하에 2,500원씩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테레비 하나를 보고 있으면 4명에서 2,500원을 내는 거지만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인구 구조가 1인 가구가 제일 많아요. 그럼 예전에 4명에서 2,500원 내던 걸 이제는 4명 각각 만 원을 내게 되는 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수신료는 점점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 KBS 수신료 우리는 TV 안 본다, TV 없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빼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OTT라든가 이런 다른 매체 환경들이 너무나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BS도 이러한 발달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옛날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2,500원을 징수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물론 KBS가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이 언제 필요하냐? 재난이 있을 때나 또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공영방송이라는 게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일단 재난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재난 방송을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비판들이 많잖아요. 다른 민영 방송들이야 뭐 광고로 뭐 수익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어느 정도 편파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가져가는 KBS만큼은 이 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고, TBS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어쩜 이렇게 편파적일 수 있냐고 해가지고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KBS가 이 계기를 통해 이 수신료 문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해야 되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요. 뭐 BBC나 NHK도 점점 강제 징수를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기도 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편파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일이지, 이걸 단지 무슨 정권이 미디어를 장악하니만이 이런 식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당에서는 KBS가 너무 방만하다, 경영이, 이런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저희 취재에 따르면 전출한 직원에게 2%의 억대 대출도 해주고 있다라는 방만성이 지적됐습니다. 비연고지로 가는 전출자에게 고정금리 2%, 6년간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다. 꿀인데요.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작년 KBS 수신료 수입이 6,930억 원이다. 이 수신료를 사내 방만한 복지로 전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공공기관 아니다. 직원 주거 안정위에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다라는 KBS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당의 박성중 의원이 방만 경영을 지적했습니다. KBS가 올해 1분기만 425억 적자입니다. 경영 이런 것도 엉망인 상태에서 2017년 8억 7천 정도 되던 것이 2022년 보면 28억 6천인가 정도 되거든요. 자기 경영도 엉망인데 이렇게 막 퍼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전에 사실 이건 뭐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이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KBS 사장으로 임명됐던 인사가 KBS 노조랑 갈등을 빚다가 아마 이 사실 폭로하면 국민들이 다 놀랄 거라는 사실이 고액 연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적자를 빚고 국민들이 저항하는 수신료를 강제로 징수해가면서 하는 방송에서 스스로 자구 노력이 없다는 것도, 그리고 균형 공정 보도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 도덕적 해이의 표본으로 보일 사건이고요. 지금 한전 같은 경우도 막대한 적자, 이 더구나 같이 징수하는 한전도 막대한 적자 때문에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전에 다시 그 덤태기 씌워서 이 징수를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는 KBS가 저렇게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구성원 스스로가 좀 반성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안이거든요. KBS가 과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상파 시절에 같은 경우는 뭐 KBS 9시 뉴스가 세상의 표준이었죠. 그 시절은 다 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KBS 9시 뉴스 안 보고 세상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이 프로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KBS만 돈을 내라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주장이고 부끄러운 억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라든가 NHK 같은 경우는 BBC는 2028년에 아주 수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NHK도 내리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 공영방송이라 하면 모름지기 공영을 위한 최소한의 균형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 공영방송이 국민들 평균보다 훨씬 많은 내부 복지만 또는 내부의 급여만 누리면서 그 국민들에게 해야 될 최소한의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방통위를 항의 방문했는데 항의 도중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위원회 운영 즉시 중단하라.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최민희 상임위원은 이유 없이 운영하지 않고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행히 곧장 정신은 차렸는데 장경태 최고 괜찮습니까? 지금은 안정을 취해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입장문을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기립성 저혈압이 조금 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굉장히 일정이 바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방송도 나가고요. 실제로 비공개 최고위나 최고위원회, 공개 최고위원 등을 통해서 하루 종일 스케줄이 정말로 분단위별로 쪼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 일정도 챙겨야 되고 지역구 가서 지역 구민들과 또 이렇게 스킨십도 해야 되다 보니 몸 챙기는 게 조금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쓰러지면서 잠깐 이렇게 눈 감았다 떴는데 모든 기자들이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몸이 안 좋았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분리징수는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분리징수에는 찬성이다. 그렇죠. 그러나 방통위원장 임명이 굉장히 좀 석연치 않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방송 과방위원장, 그러니까 국회 과학기술통신방송기술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되자마자 한상혁 위원장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 후임 방통위원장이 거론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예전에 이명박 정권에서 방송을 굉장히 좀 탄압했던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인사에 대해서 항의 방문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다가 부분 감사를 마지못해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라고 했던 선관위. 그런데 권익위가 실제 조사에 갔는데 돌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비리 전수조사단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어제. 그런데 선관위가 돌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 범위가 중복돼서 업무 조정이 필요해서 문전박대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라보는 국민들은 의아합니다. 자, 박승규 변호사님. 아니 뭡니까? 이 감사원의 감사는 못 받았어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겠다. 이게 선관위인데 권익위 입장에서는 체면 구겼네요. 문전박대 당하고 왔어요. 현장 조사를 하러 나갔는데 감사원의 현장 조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적절한 현장 조사에 응해 오지 않았다.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선관위가 매번 사안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한다고 나섰을 때 이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 해석상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받겠다고 나섰다면 온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채용 비리 한정에서 받되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다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정쩡하다. 이후에도 권익위의 조사는 받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도 받겠다고 한 뒤에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부분은 권익위가 조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내세워서 감사원이 이제 조사에 착수했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안 받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온전히 두 기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해야 하는데 두 기관의 조사는 받겠지만 업무 범위가 중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정쩡한 태도입니다. 어정쩡하다. 어정쩡하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할 때 조사 자체가 부적절하다거나 직무상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와 관련돼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나 조사를 받겠다고 나섰으면 온전한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어느 쪽으로도 온전한 자세를 취하지 않다 보니까 혼선이 빚어지고 이와 같은 혼선은 지금까지 외부 감사를 제대로 받아오지 못한 이 선관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인식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적절하게 자신들의 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이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돌연 선관위가 조사를 거부했다라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안 받지만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한 게 진짜 권익위 조사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입니다. 들어보시죠. 수사라든지 국정조사라든지 또 외부기관 조사에 관해서 철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의 감사를 회피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다는 것을 말합니까?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요. 지금 권익위 화났어요. 지금 김수현 교수님, 권익위 부위원장 얘기인데 썩은 부위를 도려낼 생각에 애초부터 없었던 건 아니냐. 권익위에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우리 조사 받겠다더니 꼼수 아니냐. 감사원도 지금 화났는데 권익위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애초에 선관위가 감사 쇼핑을 한 거죠. 감사 쇼핑. 어디에다가 감사를 받아야 그나마 우리가 좀 나을까라는 걸 계속 간을 보면서 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왜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 하지만 감사원은 안 받겠다라고 당초 얘기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권익위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라서 그래도 좀 아군이 있을 때 받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권익위 조사는 받겠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죠. 그만큼 권익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을 감으로써 권익위의 권위가 너무 없는 거예요. 권익위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감사하겠구나라고 당초 생각했다면 권익위 조사도 안 받겠다고 했겠죠. 근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미 여론이 이 유리하게 간 보는 거를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들끓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뒤늦게 감사원 조사를 일부 받겠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쪽에다가 줄을 대야 될지, 어느 쪽 조사를 받는 게 좀 나을지를 계속 간 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도 어정쩡하다. 선을 분명히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도 받아본
다 받아본 사람이 전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철저한 감사 같은 것들을 안 받아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 당혹스러운 거겠죠. 지금은 여론의 수위가 감사 쇼핑을 하고 말고 할 처지가 지금 아니고요. 이게 뭐 정파적인 정치적인 뭐 이념이나 진영을 다 떠나서 이 자녀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분노가 아주 들끓고 있어서 그냥 내려놓으시고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게 지금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한 보도에 따르면 매년 선관위 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했는데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매년 2건꼴 성희롱, 경징계 남발, 선관위 기간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2019년에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총 9건 발생을 했다. 매년 2건꼴이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정직, 해임 등 중징계는 4건뿐이었고 나머지는 경징계에 그쳤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매년 2건꼴로 성희롱, 성비위가 나오는 중앙부처도 매우 드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성비위가 매년 반복될까를 되짚어보면 그만큼 단호하게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 같아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가 이제 대법관 그리고 지방 선관위 같은 경우는 법원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원장이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재판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식상 그 책임은 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의 이제 그런 관행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감사까지 받지 않고 이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선거의 엄정 중립을 위해서 선관위에 독립성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부 감사라든가 무슨 다른 간섭이 좀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 내부의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근데 그 선관위원장이 철저하게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소홀하고 또 외부 감시가 없다 보니까 내부 통제도 이것도 좀 희박해지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생긴 제도적인 결함의 문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느 부처나 뭐 확률적으로 똑같은 비율이 있어야 될 텐데 특히 저렇게 많았다는 것은 그런 그동안에 그 내부에 지금 뭐 국회도 그렇지만 많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교육과 저 정도면 성희롱이 매우 많은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편이죠. 특히나 선관위라는 기구가 특히 중앙 선관위 같은 경우는 그게 크지가 않을 텐데 좀 의외입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태양광 비리 의혹에 대한 엄정 감시를 지시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본인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의뢰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윗선은 어디까지? 윤 대통령은 철저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의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속 부작용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담당 부처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사업 전반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그러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과속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라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속도는 과속이었다. 현재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보고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과속이었다. 이 말인즉슨 박성문 변호사님, 지난 정부가 너무 이걸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의미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의 발언은?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보급과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됐고 이 정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세금과 각종 보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된 공공기관의 비위 사실이 여러 차례 발생하게 되었다. 사기, 보조금법 위반, 직권 남용죄 등이 불거질 만한 사안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차근차근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예방될 수 있는데 급속하게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보급의 확산, 그 정도가 상당히 심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고 그중에는
범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뭐 일견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각종 세금과 보조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여러 차례 지원되는 과정에서는 비위가 발생하는 것이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걸러내지 못하고 차근차근 추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일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도 있었던 사안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산업차관의 작심 발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듣는 전 정부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전은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급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급하게 진행되면서 실제로 개인 비위들이 이렇게 발생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주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데 공무원들이 청결성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 정보를 많이 취득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맞았으나 이 해당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개인의 비위들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가운데서 아직도 더 돌릴 수 있었던 원전을 강제로 멈춰 세우기 위해서 원전의 경제성 평가도 조작했던 이 일도 우리는 봐왔습니다.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도 있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비 규모는 늘렸는데 발전량은 줄었다라는 문제 제기인데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늡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량은 작년 4월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는 설비 용량은 저렇게 몇 배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력 생산량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속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속빈 강정처럼 전력 생산에는 뒤떨어지는 이런 것 보이지 않았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영도 의원님, 네네. 사실 애초부터 문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뭐 우스갯소리로 사막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애초에 원전을 대체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길로 간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발전량은 떨어지는군요, 많이. 맞습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그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지난 정부는 원전은 굉장히 악마화하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냥 최고의 에너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아주 지속하게 아주 최고의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고 또 태양광은 그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경우에는 일조량이 많을 때는 늘지만은 밤 같은 경우는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에너지 믹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지난 정부 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데 신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도 해상풍력 같은 것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싹 다 무시되었습니다. 무조건 태양광으로 가고 이건 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방향을 그냥 이렇게 딱 고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그 에너지 탄력성을 높이고 에너지의 지속 가능 발전 또 에너지 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탈원전을 추진하고 갑자기 태양광을 늘릴 수 없고 또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갑자기 석탄을 많이 떼었습니다. 그래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이야기를 또 비난을 들어야 됐었죠. 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는 가스를 많이 돌렸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환전 적자와 모든 국민들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원전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에너지 절의 고도입니다. 무슨 원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풍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그 중동의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원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에너지 기본으로 가게 됐던 것인데 이건 이제 무조건 배관시하고 그러면서 또 외국 가스는 또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또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에너지 자립성을 높이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접근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이게 태양광 절대선으로 가면서 그 태양광은 또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의 태양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배전망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관할성 때문에 발전이 될 때는 비축을 했다가 발전이 안 될 때는 다시 보전을 해주는 이런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없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사업이 이권 수단으로 전락하고 공무원까지도 여기에 끼어드는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예, 그 가운데 한 보도에 따르면 태양광과 관련된 탈원전과 관련된 특정 시민단체들의 공기업이 돈을 수백만 원씩 계속 내고 있었다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에너지 관련 공기업 대기업들이 특정 시민단체죠.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곳에 사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의 상징적인 시민단체로 꼽히는데 해마다 수백만 원씩 회비를 납부했다. 2018년 올해 약 1억 9천만 원 규모 포럼 기업비, 회원비, 행사비 명목으로 내왔다라는 겁니다. 민간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 탈원전 내걸고 수금했다. 배겨낼 재간이 없었다. 우리 스스로도 회비를 탈원전 조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폭로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원전 진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 에너지 전환 포럼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왔죠. 자, 김수영 교수님, 이 보도의 문제 제기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내냐에 따라서 이 이익관계가 너무나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정부에서 이 탈원전을 아주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 탈원전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굉장히 고액의 회원비를 납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관계를 잘 뚫어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이제 돈을 회원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냈다라는 이제 의혹 보도인 건데요. 사실 이번에 이 사태는 에너지에 관련된 사태라고 보기보다는 비리에 대한 거거든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물론 단시간에 효과를 보여주고 싶겠죠.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급했고 방금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장 장치라든가 전력망 같은 것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태양광 패널만 전국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환경 파괴도 있었고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 안 됐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얻었던 공무원들이 요거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겠네 이런 비리를 저지른 거거든요. 예전에 LH 사태 때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돈을 벌었던 공무원들 그리고 그 뭐라고 할까요?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환경단체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깝게 협업하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을 밀어주는 식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체들에게 돈을 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행들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여다보자는 거지 마치 정부가 무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건 전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개인의 비리고 공무원들의 일탈인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한 것은 저는 방향성은 100%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탈원전을 하는 것은 지금 원전 있는 거 없애자는 게 아니고 원전을 미래에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추진을 한 것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원전 가동률보다 문재인 정부 가동률이 훨씬 더 높았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 못 먹어도 무조건 경제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리백을 세계적 추세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유럽 같은 데에는 신재생 에너지나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기업의 물품은 사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으로 가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태양광 패널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이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것이 좀 이렇게 깔고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비리, 공무원의 비리는 저는 엄정하게 근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 결과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